자, 영상을 잘 보셨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쪽으로 음소거를 하고 제 사진으로 돌아올게요. 제 얼굴로 짜잔. 예, 영상을 보셨습니다. 보시면 맨 마지막에 대통령분들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 부분 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하신 대통령분들 중에 정말 끝까지 준수하신 분들은 누가 있을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요, 제헌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헌절 처음으로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몇 년도일까요? 이승만 대통령 때. 1948년. 1948년에 사실 원래 이 제헌절 헌법은요, 원래는 제정은 7월 17일에 한 게 아니었대요. 근데 7월 17일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48년 7월 17일에 바로 헌법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미 1948년 5월 10일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라는 것이 생기고 국회의원이 생기고 이제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로 국가로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1948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느낌의 민주주의였을까요? 좀 되게 막 좌충우돌 정신없고 그때 당시에 그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계속 해먹으려고 용어를 좀 순화하자. 대통령을 어떻게 해보려고 계속 해보려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까지 하는데 그때 막 데모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 뭐 4.19 혁명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대학생들이 독재 정권 물러나라 했을 때 할머니 분들 그때 당시 분들은 아니 왜 왕을 바꾸려 그래? 이게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따신밥 먹고서 이제 대학 가더니만 이상한 데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 정치에 대한 그런 정치에 대한 인식 그런 시민의식이 좀 모자랐던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좀 정치적인 의식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1948년 7월 17일에 이제 첫 번째 제헌절이 된 게 이제 헌법을 제정한 거죠. 그때 7월 17일 오전 10시에 딱 국회의사당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그때 이제 헌법을 공포하게 된 거. 그게 이제 제헌절의 시초고 왜 하필 7월 17일에 공포하게 됐냐면요. 그 이유가 조선 건국일이 바로 7월 17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왜냐면 바로 그 전에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이란 왕조가 되게 무참히 막 짓밟혔잖아요. 그쵸? 막 고종이 대한제국 뭐 광무개혁을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무참히 짓밟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또 1945년 이제 광복 이후에도 6.25 전쟁 때문에 이제 막 짓밟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선 왕조의 그런 건국일을 발표를 함으로써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7월 17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7월 17일의 유래는 조선의 건국일이라는 거 보시면은 이승만 초반인데 왜 그 얘기가 왜 나왔지? 그때 그냥 시민들의 의식을 얘기하다가 얘기하게 됐고요. 그럼 조선 건국의 연도는 어떻게 될까요? 공포했다, 발표했다는 의미예요. 조선 건국의 연도 아시는 분? 많이 아시네요. 1392년.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외우게 할 때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이 1492, 그 바로 100년 전이 1392 이런 식으로 외우게 했는데 1392년 맞습니다. 1392년 7월 17일에 조선이 건국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7월 17일로 정한 것이라는 거. 근데 이 제헌절을요 4월 11일로 하자는 그런 일각의 설도 있어요. 왜 4월 11일로 하자고 그럴까요?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그런 국회라는 것도 만들고 민주공화국인 적이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잠시 대통령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 때. 임시정부 때 이미 우리가 그때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률도 만들었었고, 그때는 헌법이란 그런 명칭을 쓰지 않았지만 거의 헌법에 가까운 그런 임시정부의 그런 규칙이 다 있었고,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다가 나중에 구미위원부로 가고,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주석으로, 김구가 이제 주석, 부주석이 김규식으로,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바로 그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임시정부의 그런 임시 헌법을 공포한 날이 바로 4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임정수립일 말고 헌법을 공포한 날이 4월 11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4월 11일로 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독재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100점을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제 헌법,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공포하고 뭐 그런 걸로 치면, 진정한 우리나라가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으로 인한 헌법을 공포한 거는 7월 17일이 맞지만, 뭐랄까, 그전에는 군주제였잖아요. 왕정이었다가 최초로 이런 공화제로서의 첫 번째 시작은 그런 상하이 임시정부가 맞기 때문에 4월 11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1224님이 우리말 안 보내요. 보고 있고요. 근데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면서 중간중간에, 예, 제가 좀 캐치할 수 있고 뭐 읽어드릴 수 있는 건 읽어드립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4월 11일 설도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헌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헌법 조항을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헌법 조항이 이렇게 완성된 건 마지막 9차 개헌이라고 했죠. 구자령님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헌법 개정이 계속 9차가 됐다고 하는데, 그 헌법 개정의 역사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별일이 다 있었고,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거쳐갔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왔는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신헌법도 있었고, 많이 들어보셨죠? 각종 여러 가지 개헌 들어보셨죠? 1차 개헌, 2차 개헌, 3차 개헌. 내가 요즘 펜을 오랜만에 썼더니 물백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퀵비 이벤트는 좀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 겸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퀴즈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통령 간선제, 직선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개헌은요, 다 누구 때문에 했을까요? 국민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 때문에 했을까요? 국민을 위한 개헌도 있었지만, 2차례 있었지만 9차례 중에 2차례 빼고 나머지 7차례는 모두 대통령이 더 해보려고 더 해먹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좀 너무 좀 욕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더 해보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보려고, 삼선을 해보려고, 그래서 개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무슨 헌법이라는 게 원래 막 자꾸 뜯어고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헌법은 원래 사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법률은 자꾸 바꾸면 안 된다는 거. 하면서 뭐 그런 법칙 있잖아요. 옛날에 공부한 것 같은데 지금 나도 지금 가물가물하다. 막 일사부재리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법률은 자꾸 바뀌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법칙이 있는데 좀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법률의 안정성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법이 자꾸 바뀌면 사람에게 혼란을 주고 적용하는 게 힘든데, 특히 헌법은 가장 높은 최고법이며 성문법이기 때문에, 성문법이라는 건 사실 한 번 발표하면 잘 바꾸지 않는 그런 게 성문법이고, 그게 헌법인 것인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너무 자주 고쳤다라는 거. 갑자기 채팅창에서 광해군은 성군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역사 시간은 아니긴 한데, 광해군이 성군이냐 아니냐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폭군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완전 성군까지는 아니어도 폭군은 아니었다. 연산군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그 정도로 얘기 드릴게요. 그런 요즘에 광해군 일기가 다시 발견이 되면서 또 다시 광해군이 어느 정도 좀 폭군적인 면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광해군은 완전 성군이었다, 막 세종대왕급의 성군이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지금 주제랑 다르니까 제가 자꾸 채팅창 보고 낚이는데,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거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필기하기 전에 분필을 이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라있을 줄 몰랐네. 이게 맨날 맨날 쓰면 이렇게 안 마르는데 말랐어요. 자, 오늘은 국사 얘기보다는 좀 법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국민안전처장님이 선조는 선군이라고. 그럼 왜 그러면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왜 의주로 도망간 거지? 예, 그런 얘기는 나중에 아무튼 선조에 대한 부분도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꿀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알고 보면 선군인 이유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처장님 다음에 역사 방송할 때 오셔서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헌법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자, 글씨가 거꾸로 보이죠? 좌우반전 할게요. 좌우반전. 제가 이제 지금이 이제 좌우반전한 상태고요. 이게 지금 좌우반전이 안 풀려. 왜? 잠깐만요. 자, 이게 지금 푼 겁니다. 어색. 어색하여라. 자, 헌법의 역사. 그 로고도 밑으로 내려볼게요. 워터마크를 여기 아래로 내리고. 자, 그럼 칠판을 가리지 않겠죠? 예. 자, 오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의 역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그 이후로 9차례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헌에 대해서, 그 개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이 거쳐갔고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탄압이 되는지 뭐 그런 사사오임 얘기도 해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선생님 오단에 아무것도 안 입으신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예, 속옷 입었어요. 자, 그러면은 1952년부터 1차 개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때 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개헌은 왜 하게 됐을까요? 그전에는 대통령 간선제였는데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려고 개헌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대통령 직선제가 좋은 건데 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꿨을까? 국민들을 선동하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이때 직선제로 바꿔요. 본인이 뽑히는데 더 유리한 게 이때는 국민들의 그런 정치적인 인식이 없었고 국민들은 당연히 왜 왕을 왜 바꾸려고 해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직선제로 바꾸는 게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그런 앞으로 정치 미래에 더 좋았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52년 이후에 1954년 1954로 끝나기 때문에 4.4.5입으로 외워주면 좋아요. 제가 근현대사 수업할 때 그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2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2차 개헌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4.4.5입 개헌이라고 가장 막무가내 개헌으로 욕먹는 개헌이죠. 4.4.5입 들어보셨어요? 4.4.5입 4는 버리고 5는 올려 이건데요. 여러분들 반올림 할 때 그런 거예요. 반올림을 이용해가지고 원래 이게 안 됐었거든요. 정족수가 안 채워가지고 1명 정도가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이 개헌이 안 되는 거였어요. 국회의원 원래 어느 정도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반올림으로 이게 1명 모자란데 어거지로 반올림 무조건 4.4.5입 뭐 어이없는 수학자 누가 나와가지고 수학자분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이없는 수학자가 나와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 반올림을 적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4.4.5입 개헌을 한 게 바로 2차 개헌이에요. 이 4.4.5입 개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거죠. 3선 제한을 없앱니다. 3번, 3선자 3번까지만 해라. 더 해보려고. 대통령 더 계속 하려고 2차 개헌까지 시도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때 4.19 혁명이 아마 김주열 학생이 수류탄 눈에 박힌 거 이걸 거예요. 저도 조금 되게 그 부분이 헷갈리는데, 뭐 이런, 그런 학생들의 그런 데모? 요즘엔 데모라고 하면 안 되지.
데모 말고 다른 용어로 쓰던데 그런 시위, 그런 시위의 그런 시위를 크게 만들었던 이슈가 된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툭 치니까 턱 하고 쓰러졌다고 하는 뭐 그것도 있고, 이건 아마 김주열 학생이 그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몸에 콘크리트를 묻고 아마 바닷물에서 떠오른 그 사건 때문에 4.19 혁명이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자, 1954년 이후에 1960년에 저도 연도는 못 외웠어요. 1960년에 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3차 개헌은 이 4.45 개헌에 엄청나게 막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 때문에, 저기 뭐 4.19 탑도 있잖아요. 4.19 혁명 때, 이거 3차 개헌은 그런 좋은 개헌이죠. 그쵸? 대통령이 한 개헌이 아니라 4.19 혁명의 결과물로 결국 대통령이 자꾸 독재를 하니까 내각 책임제, 우리나라의 약간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를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완전 대통령제라고 할 수 없고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좀 섞여 있다는 거, 바로 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딱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밑에 누가 있죠? 대통령 바로 밑에 맞아요. 총리가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내각 책임제잖아요. 뭐 엘리자베스 여왕 뭐 이렇게 여왕이 따로 있고, 일본도 천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왕정이 따로 있고 내각이 있습니다. 그 내각의 가장 높은 사람이 총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뭐 수상이라고도 하는데, 뭐 예전에 뭐 고이즈미 총리, 뭐 아베 총리 이렇게 있죠. 외국 저기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거나 대통령이 몸이 안 좋거나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는 국가 임시적인 상황에서 뭐 저기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수반하기도 하는 그런 내각 책임제적인 요소. 국회의 권위를 조금 높인 거죠. 국회를 너무 무시하고 너무 독재하니까.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너무 안 보인다. 잠시만요. 빨간색이 너무 흐리흐리하게 보이네요. 그래도 보이죠? 좀 쨍하게 빨갛게 하고 싶은데. 예, 어쨌든 3차 개헌은 별표, 좋은 개헌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60년대는 우리나라에서 개헌이 너무 많이 돼서 너덜너덜한 헌법. 그래서 이때가 60년대가 우리나라 굴욕의 정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60년대 이후에 바로 1960년도에 또 4차 개헌을 하게 돼요. 같은 연도에. 4.19 혁명으로 이렇게 좋게 개헌을 했는데, 이 4차 개헌이 이때 반민주,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 좀 소위 뭐 빨갱이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반민주 행위자, 처벌, 뭐 국가에 좀 대항하는 그런 반민주 행위자 처벌, 요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4차 개헌입니다. 60년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62년으로 62년 맞네요. 62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5차 개헌이 있습니다. 여러분, 62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62년에 5차 개헌 누가 있었을까요? 탱크 몰고서, 잠시만요. 제가 속옷이 내려와서, 예. 잠시만요. 선생님 이런, 예, 여기 끈이 왜 내려왔을까요? 자, 62년에 탱크 몰고 올라옵니다. 누가? 청와대를 점령하죠. 자, 청와대를 점령합니다. 마치 무슨 그거 같지 않아요? 게임에서 공성전 하듯이, 예, 바로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이, 자, 바로 5.16 군사정변. 자, 군사정변 일으켰으니까 헌법 먼저 뜯어 고쳐요. 5.16 군사정변으로 헌법을 뜯어 고치는데, 대통령제로 내각 책임제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꾸 막 회의를 하자고 그러고 국무총리가 뭐라고 막 껴들고 이러니까 무조건 독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높여야 돼. 그래서 내각 책임제 요소에서 다시 우리나라를 대통령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뭐 권력은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거의 뭐랄까 각하라고 불렀죠. 대통령이 아니라 뭐 거의 각하, 막 뭐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도 찬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개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경제성장 그 부분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치우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는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좀 너무 독재했다라는 거.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때 다른 사람 제목이 있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니까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얘기니까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1962년에서 1969년으로 넘어가서요. 바로 6차 개헌이 또 있습니다. 자, 6차 개헌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예. 5.16 군사혁명으로 하시라고 하네요. 예. 저 그냥 정변으로 쓸게요. 자, 6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이 또 역시나 이승만 대통령과 비슷하게 조금 더 해보려고 3선을 또 제안을 철폐하려고 3선 목적으로 또 3선 제안 철폐. 뭔가 이제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한 6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72년으로 넘어갈게요. 1972년 이거 다 쓸 수 있을까? 칸이 좀 모자랄 것 같네. 촘촘하게 썼는데 1972년에 7차 개헌으로 또 넘어가요. 이제 70년도에는 여러분 이때는 무슨 체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무슨 체제? 유신 체제. 그죠? 유신 체제. 72년대부터 유신 체제로 전환됩니다. 유신 체제라는 거는 그 전보다도 더욱더 강한 독재. 그리고 모든 그 정치적인 그런 법률과 그런 거는 거의 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제 중간에서 다 바꿨고 유신헌법 들어보셨죠? 유신체제, 유신헌법. 바로 그게 7차예요. 7차가 유신헌법. 자, 어떤 분은 정변으로 써라, 어떤 분은 쿠데타로 써라, 뭐 혁명으로 써라 말이 많네요. 그냥 저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다 군사 정변이라고 쓰니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 하나 가지고 막 벌써 막 좌우 지금 막 나누기 시작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늘. 자, 그 다음에 이제 8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980년대로 요거 이제 나옵니다. 1980년대 8차 개헌. 자, 8차 개헌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시면요. 유신체제 전환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1.6 사태 때 이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총 맞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좀 평화가 오려나 뭔가 좀 독재가 안 되고 다른 대통령이 되려나 했는데 또 똑같은 행동으로 또 다시 또 누가 탱크 몰고 또 올라가죠? 또 청와대 누가 접수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이쁨 받았던 후배가 바로 올라오죠. 전두환 대통령이 올라오는데 이제 이때 더 이상의 독재는 안 된다. 막 각 지방에서 이제 또 이제 막 시위 일어나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 부분 요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나오면은 또 이제 채팅창에서 누군가 또 폭동이라 쓰라고 하겠죠. 민주화 운동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에 제가 친척이 있는데요. 삼촌들 못 나가게 하려고 총 맞을까봐 다락방에 숨겨놓고 이렇게 이불로 창문을 다 이렇게 막아놨대요. 그때 하도 바깥에 총을 쏘고 댕기고 총 맞을까봐 그나마 소미불이 총을 안 뜨는다고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나가면 죽는다고. 자, 채팅창에서 너무 싸우지 마시고요. 자,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결국에는 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다 누르고 신군부가 장악하게 되죠. 글씨 모자라. 자, 신군부 정권이 전환되면서 신군부 정권이 전환되고서 또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1900 몇 년도인가요? 1987년도. 여러분 1987년도에 정말 대대적인 6월 항쟁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것이 바로 9차 개헌입니다. 자, 9차 개헌. 9차 개헌은 바로 6월 항쟁 이후에 6월 항쟁 이후에 다시 그 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대통령 직접 투표,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아이고, 칸이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독재를 못하게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5년만 해라. 5년 단임제. 그리고 중임을 못하도록 독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9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착한 개헌.
착한 개헌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시위를 통해서 이런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개헌을 하게 된 건 딱 단 2번뿐이라는 거. 바로 3차 개헌과 바로 9차 개헌뿐이라는 거. 9차 개헌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국민 투표로 뽑은 사람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였습니까? 응? 전두환 다음으로 그때는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라 기억이 납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 그죠? 노태우 대통령이 되게 그걸 잘했어요. 홍보를. 저는 이거 유행어였어요.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보통 사람 이러면서 시민들과 같은 사람이란 식으로.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그런 포스터.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저도 그냥 어렸을 때, 이 사람 인상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라는 그런 안 좋은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냥 물 흐르듯이 너무 그러다가 임기가 지난 노태우 대통령 때 좋았던 게 뭐가 있을까? 뭐 그거 한 거? 잠깐만, 1988년 올림픽? 응? 뭐 그런 거 올림픽 정도? 예, 어쨌든 북방 외교 뭐 잘한 거 있나요? 저도 정치적으로는 아직 막 그렇게 관심 있게 막 구체적으로 막 책을 읽고 그렇게 막 준비한 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막 정치에 대해 잘 알진 않아요. 저는 원래 정치는 싫어했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정치는 막 국회의원분들이 막 국회에서 다니면서 싸우고 막 좀 안 좋게. 그리고 또 내가 정치를 왜 싫어하냐면 우리 아버지도 맨날 술 마시면 정치 욕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술 마시면 아빠가 하는 얘기랑 그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다 이게 다 대통령 탓이다. 그래서 너무 남 탓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치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요. 내가 너무 어렸을 때는 좀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데 나이 들면 가지게 되죠. 자, 어쨌든 개헌은 여러분들 이거를 뭐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우리나라 헌법의 이런 역사 9번이나 이렇게 뜯어고치고 외국에도 이렇게까지 개헌이 많이 된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요. 특히 봐봐 60년대 이렇게 계속 헌법을 뜯어고치고 이 헌법을 뜯어고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런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헌을 했다는 부분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3차 개헌과 9차 개헌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들이 더 해보려고 더 그 대통령제가 있어 보려고 그리고 뭐 유신 체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런 삼선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군사 정변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래서 헌법의 역사는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헌법 전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훑어보고 나서 채팅창에서 또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본인이 막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관련된 근현대사 책을 좀 다양하게 좀 읽어보세요. 좀 좌파 성향인 책도 있고 우파 성향인 책도 있습니다. 둘 다 그 책을 정말 정독을 하고 나서 내 정치적 성향이 정말 무엇인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생들은 그냥 뭔가 특정 사이트를 해서 내가 내 친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내가 인터넷을 하니까 그냥 인터넷 용어에서 유행어기 때문에 그냥 요즘 이런 말투를 쓰니까 아니 요즘 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성립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지역 감정으로 내가 뭐 경상도에 사니까 내가 전라도에 사니까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그렇게 인터넷으로 애들 댓글 다는 아이들이 진짜로 본인이 정치 성향이 그런 건지 진짜 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면 그냥 휩쓸려가는 게 아닌지 본인을 한 번만 더 되돌아보고 그리고 댓글을 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휩쓸려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극우든 뭐 극좌든 그런 것들을 일어난 사건과 정말 근현대사적인 그런 책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정립을 하였으면 좋겠고 그냥 뭣도 모르면서 그냥 욕하고 그냥 그런 유행하는 말투 쓰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자,
어쨌든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나의 성향은 이거다. 뭐 그러면 말이지 않겠어요. 뭐 그거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그럴 수 있으니까. 독재자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제헌절로 얘기를 돌아가서요. 제가 요즘 분들이 제헌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해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그 영상을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영상 보고 나서 여러분들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중간에 퀵뷰 퀴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CPU가 올라가. 여러분들이 예, 퀵뷰를 너무 기다리신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무슨 일 하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라는 건 헌법이 국가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헌법이 가장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 아래의 법률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겠죠. 헌법이 최고법인데 그 밑에 있는 법률들이 헌법이 그럼 최고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하고 넘어가겠다. 내가 헌법재판소를 하기 전에 법률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률의 위계질서를 간단히 써볼게요. 최고법이 헌법이죠.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각종 법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시행할 때 하는 명령이에요. 그 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지키면 되는 그런 거. 그런 게 조례예요. 자, 뭐 명령 규칙. 여기 뭐 명령 규칙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명령만 썼어요. 자, 보시면 헌법이 최고법이고, 법률은 너무 다양해요. 뭐 민법, 사법, 뭐 형법, 뭐 너무 많죠. 뭐 세법, 세금 관련법, 뭐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납세법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건축법이라던가 뭐 미디어법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등 정법 막 나오네요. 선거법 맞아요. 선거법 등등등등등 뭐 상법도 있고요. 상거래와 관련된 거, 뭐 독과점 제한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법률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명령규칙이라는 거는 약간 행정부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각종 규칙, 뭐 이런 것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런 시행을 하면서 만든 거. 뭐 갑자기 발음이 그런 옛날에 뭐라 했었지? 그 약국에서 약 지으면 안 되는 거, 막 의료분업? 의료분업이 맞나? 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만든 그런 명령,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시행한다, 뭐 이런 것들. 요리법 아니고, 근데 명령 같은 거. 조례는 이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뭐 그런 거 등등. 이런 식의 이제 위계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서 헌법재판소는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생분들이나 뭐 수능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만 빠삭하게 다 외우셨잖아요. 대답해봐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은 9명입니다. 왜냐면 333이기 때문이에요. 333. 어디서 3명이서 뽑을까요? 일단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어디서?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입법부, 국회에서 뽑고 입법부라고 써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입법부라고 쓸 거 그랬나 보다. 대통령, 국회, 사법부,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삼권분립 거기서 333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9명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있죠. 헌법재판소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헌법재판소의 대빵. 헌법재판소의 장은 이거는 대통령이 뽑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상권분립에 대한 부분은 내가 사진 준비했다. 잠깐만요. 제가 필기를 하려다가 필기량이 너무 많아서 미리 지금 빼놨는데 여기 있다. 요거를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삼권분립 설명 좀 해볼게요. 글씨 크게 보셔야 되니까. 자, 보시면 입법부는 국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쵸? 법률을 만들어요. 그리고 행정부는 흔히 말한 정부는 할 때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정부의 가장 우두머리죠. 정책을 행해요. 실제로 막 국방부, 뭐 문교부, 뭐 여성부, 뭐 이런 부서들이 많잖아요. 뭐 문화부, 뭐 이런 각종 부서에서 정한 이 국회가 정한 법률을 실제로 행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자, 사법부는 법률을 딱딱딱 적용하죠. 너는 유죄, 너는 무죄, 뭐 넌 잘못했어, 뭐 그런 식으로 억울하면은 항소해, 뭐 이런 식으로 법률을 실제 적용하는 거. 이 세 가지의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삼권분립. 그쵸? 이 화살표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가 그건 좀 싫어 거부할 수 있어. 그러면은 대통령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와 대박. 그러면 너 그런 식으로 해봐 탄핵 소추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국정감사. 세금 이상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 국정감사할 거야. 그래가지고 세금 이렇게 잘 쓰고 있는지 국정감사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탄핵소추권 나왔습니다. 탄핵소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통령 쫓아내는 탄핵소추 있었던 거 어느 대통령 때일까요? 바로 요거 하트예요? 아니 이거 뭐 할 수가 없구만. 사랑하는구만 다들. 알았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바로 노무현 대통령 때 1년 딱 임기 1년 때 이제 탄핵소추가 있었고 어쨌든 결국 기각이 되긴 했지만 참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참 너무 독고다인가 기반이 없나 뭐 이런 생각 저도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게 바로 탄핵소추예요. 대통령을 쫓아낼 수까지 있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 관계 볼게요. 행정부랑 사법부 관계 보죠. 자, 행정부가 사법부한테 대법관 임명권이 있어요. 행정부가 어느 정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죠. 그리고 사면권도 있어요. 이게 뭐 잘못한 거 사면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사면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규칙 심사권은 이제 그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아까 국가에 하는 이런 일들 살림살이를 할 때 명령과 규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령 규칙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법부에서 법률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 한번 보시면요. 입법부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대법원장 대법관을 임명을 한다면 이제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그걸 동의하는 이렇게 그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이렇게 대법원장이 될 수가 있어요. 대법원장은 대법관 더 위. 자,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심판. 요것은 뭘까요?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건데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법이 뭔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법을 다시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제청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심판할 수 있다. 이 위헌법률 심판이 바로 어디서 하냐면요. 그냥 사법부가 아니라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뭐 채팅창에 흐이님 팬가입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좀 열심히 막 수업하고 있는데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333 요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여러분 채팅창에서 다 아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랬구나 처음 아시는 분도 있어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처음이신 분들 좀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좀 막 설명할 좀 재미가 있거든. 왜냐면 이거 고딩 때 다 배운 건데 막 이러고 내가 가장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맥 빠지는 게 뭐야 초딩 수준이네? 뭐야 이거 다 아는 거 왜 해?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과 나와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도 까먹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 막 이거를 잘라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전공은 역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학원 다닐 때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생 정치 알려줄 때 수업했던 제가 옛날에 자료예요. 요거 옛날에 내가 단과할 때 정치 서머리 하면서 정치 시간에 한나 그때도 한사랑 한나 선생님과 함께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걸 내가 프린트를 뽑은 건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려드린 거니까요. 자,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어떤 주로 재판을 하는지 첫 번째 권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나왔었죠. 위헌 법률 심판. 헌법의 법률 위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헌법에 명시된 그런 뭐 무슨 정당 해산 뭐 이런 관련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법률에 뭐 위배되지 않느냐 그런 심판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거를 하냐면 헌법소원도 합니다. 근데 이거 먼저 쓸게요. 탄핵 심판권을 먼저 쓸게요. 탄핵 심판권. 탄핵 심판권은 아시죠?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이렇게 넘어갔고 하지만 기각됐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때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얘기도 있고 막 술렁술렁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자, 정당해산 심판 최근에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당이 저거 해산됐잖아요. 작년 12월인가 제가 기사 보여드릴게요. 통진당이 어느 정도 이론은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통진당의 행동이 너무 과격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현재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모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재판관 8명이 해산 결정을 했고 한 명만 기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약 74억 원의 재산을 환수했고 그 재산은요 이제 선거관리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 선관위 법을 보면은 선거는 개인이 가진 돈으로 할 수 없게 돼 있고 국가에서 이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환수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통진당이 참 의욕 있긴 했지만 좀 너무 과격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막 삭발하고 막 난리 났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요것이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거. 아마 실제로 정당 해산된 건 최초이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간쟁이. 기관들이 서로 싸울 때 심판권. 기간쟁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부랑 정부랑 국가기관끼리 막 싸운다던가 아니면 국가기관과 정부랑 무슨 뭐 감사원하고 갑자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랑 싸운다던가 국가 공무원들의 그런 기관들끼리 막 싸울 때 뭐 갑자기 뭐 세무와 관련된 국세청과 뭐 갑자기 뭐 다른 뭐 지방의회랑 싸운다던가 이런 기관끼리 싸울 때 여기서 가장 높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고요. 자, 마지막 5번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나 뭐 안 썼지? 1, 2, 3, 4 1, 2, 3, 4 맞구나. 헌법소원 5개 맞아요. 헌법소원 심판을 합니다. 자, 헌법소원은 뭐냐면요. 헌법소원은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내 카톡이 막 그거 됐어. 예를 들어서 뭐 사찰됐어. 갑자기 내 카톡 내용이 막 국가에서 다 그걸 감시하고 있었고 뭐야 내가 카톡으로 막 한 얘기들이 다 뭐 보고 있었단 말이야. 인권침해. 어때? 내 캠을 통해서 한나 요즘에 뭐 역사 방송 뭐 이런 거 한다는데 막 까불어 이러면서 캠을 통해서 막 나를 막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은 나 캠 앞에서 막 옷 갈아입었는데 나 캠 앞에서 막 엉덩이로 이름 썼는데 막 겨드랑이 긁었는데 그게 다 노출됐다니 말하면서 나의 기본권은 막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헌법 소원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재판은 개인의 헌법소원 재판이에요. 그럼 개인의 헌법소원이 많이 가장 올라온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최근에 뭔지 아세요? 바로 간통법이죠. 간통법 결국 어떻게 됐어요? 폐지됐잖아요. 예. 간통법 해지에 대한 걸 내가 간통법은 위헌이다 그러면서 개인의 기본권에 바람필 자유 간통 개인의 기본권과 아무튼 관련된다고 해서 폐지됐습니다. 간통죄는 그 전에도 5번 계속 헌법소원이 들어왔고 그랬는데 간통죄 5번 만에 결국 위헌 법률로 돼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고 62년 만에 폐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좀 사실 간통죄 요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이 돈을 좀 벌었죠. 몰래 사진 찍고 탐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뭐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뒤를 쫓아주세요. 라는 그 뒤를 쫓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그런 사람들 돈을 좀 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간통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흥신소 뭐 그런 거. 그렇지만 간통법이 폐지됐다고 해가지고 뭐 바람핀 배우자를 벌을 못 주는 건 아니에요. 간통법 폐지됐으니까 바람펴도 나 할 게 없네. 그건 아니고 민사 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의 뭐 정신적 피해, 뭐 그런 뭐 이혼 소송 이런 민사적인 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간통법 자체만 폐지된 것뿐이에요. 뭐 헌법소원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대법원, 법원의 임기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재헌절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헌법에 대해서 필기 내용은 요 정도만 할게요. 더 준비해 있는데 그냥 퀴즈를 하고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공휴일과 관련된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을 좀 더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상을 한 개 더 보고 그 뒤로는 이제 편하게 좀 토론식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많이 오글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글주의 손을 좀
이렇게 주먹 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들이 되게 기특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나는 재밌게 봤거든. 봐도 애들이 너무 귀엽다. 오글. 예, 행복해져요. 예, 보시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엽게 만든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보시면 여기에 각종 기본권 나오고요. 의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퀴즈를 하기 전에 뭐 요런 거 다 필기할 순 없으니까 헌법에 관한 거 좀 몇 개, 헌법 전문을 몇 개 중요한 건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했지만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 정도 채팅할 수 있겠죠. 퀴즈 내야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헌법 1조 1항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공산주의처럼 하려고 할 때, 뭔가 독재하려고 할 때, 뭔가 내가 국가로부터 민주공화국 같은 대우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헌법조항 1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조가 되게 멋진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바로 변호인에서 나온 얘기죠. 오늘 재헌절이니까 뭔가 좀 기념으로 변호인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좀 법률에 관련된 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 라고 좀 신기한 게 1장은 총강이고요.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아까 말한 게 다 여기 써 있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권. 이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우리 과였는데 남자인데 심지어 그 여자친구랑 그때가 300일인가 여자친구랑 아무튼 기념일이었대요. 그래서 풍선 다 불어놓고 여자친구한테 가는데 그냥 복장이 불량하다는 의미로 민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래.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요. 강퇴 많이 당했구나. 아무튼 민증을 달라고 했는데 민증이 없어가지고 민증을 잊어먹었기 때문에 서까지 그냥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뭐냐고, 나 지금 여자친구랑 뭐 100일인데 지금 이벤트 해야 되는데 뭐냐고 그랬는데, 뭐였지? 아무튼 민증이 있었나? 아무튼 어떤 애가 그 친구를 도용해가지고 아무튼 범죄를 저질러서 도용당해가지고 아무튼 유치장에 아무튼 하루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이벤트는 물 건너가고 우울한 일을 당했었는데 되게 형사에게 되게 우울한 그런 일을 당해서 그 뒤로는 형사를 볼 때마다 뜨끔뜨끔 놀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좀 억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끔 살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대우를 받진 않나.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범죄형 얼굴로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불신검문을 받는다던가. 우리 아빠 친구 그런 분 있었어. 그냥 외모가 되게 좀, 그 아빠 친구 이름이 똥개인데 별명도 똥개일 정도로 외모가 좀 매우 되게 불량해요. 그리고 더위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여름에 런닝만 맨날 입고 댕겨요. 근데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자기 딸을 옆에다가 조수석에 태우고 이렇게 피서를 가고 있었대요, 강원도에. 근데 갑자기 경찰이 내리라고 하더니 이 애랑 무슨 관계냐고. 내 딸이야 그랬더니 딸한테 너 딸 맞아? 아니지. 아빠 아니지. 근데 딸도 아빠 맞아요. 그러니까 떨지 말고 말하라고. 유괴범으로 오인 받아가지고 경찰서까지 가고 우울한 피서를 보냈다는, 예, 그냥 그런 경우를.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헌법소원 저희 재판을 받아도 되지 않는가. 근데 그런 헌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에 미란다 원칙도 나와요. 미란다 원칙. 내가 지금 퀴즈 내려고 지금 막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 체포를 할 때 원래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사용해도 된다, 뭐 이런 거 말해주자. 주저주저 수갑 채우면서. 요거 무슨 원칙이죠? 미란다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 미란다 원칙, 그죠? 미란다 원칙, 미란다 고지라고도 합니다. 미란다 원칙,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우리가 영화 보면은 딱 구속하려고 할 때 영장 있어? 꼭 이러잖아요. 꼭 아는 사람들이 영장이나 먼저 가져와. 영장주의. 영장을 먼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속하기 전에 영장을 먼저 조서를 꾸미고 영장 가져와야 된다는 거. 원래 영장 없이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구두발로 막 밟아가면서 집안 뒤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주의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거 있고 오늘 시간이 여기 되게 금방 지나가네. 제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봐요. 그리고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제18조에 요런 깨알같은 좋은 헌법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의 댓글, 뭐 우리의 카톡, 문자, 뭐 SNS 그런 통신보안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킹일이 최근에 벌어졌었죠. 그리고 뭐 근로자법도 있어요.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노동 3권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요런 조항도 좋더라고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할머니 두 분이 이제 사는데 한 명은 치매고 80이 넘은 노인인데 한 명은 치매고 한 명은 이제 병상에서 있었는데 그 병상에 있는 할머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심하게 부패되어 있고 치매인 할머니는 치매이기 때문에 몰라 그냥 이렇게 거의 아사 직전으로 있었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에 약간 위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복지적인 부분. 그리고 뭐 국회에 대한 뭐 이런 거는 자,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거 선거의 사원칙 배웠던 부분이죠. 우리가 쉬운 문제 내게 제가 이런 거 힌트 드릴게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국회의원의 임기. 문이 막혀서 못 나온 거야. 문이 왜 막혀 있어? 치매라서 문을 못 열고 나가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입니다. 대통령은요? 아까 9차 개헌 때 대통령 임기 잠깐 썼는데 국회의원 임기는 4년. 근데 국회의원은 중임이 가능합니다. 한 번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5년이고 중임이 안 됩니다. 그쵸? 5년 단임제. 단임이라는 건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자, 정부에 관해서 그럼 이것까지 해볼까? 법원에 관한 거. 5장은 법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런 내용 아세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원은 아무리 법원은 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런 막 외압에 굴하면 안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죠. 사법부의 독립. 뭐 사법 독립권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거. 근데 사법부의 독립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도 헌법에 써 있고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에요. 요거 이따 퀴즈 낼게요. 자,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대법원장은 6년. 대법원장은 6년이라는 거. 대법관도 6년이에요. 그냥 대법원장만 알아두시고 나 지금 무슨 선생님이 미리 저기 막 시험 문제 낼 거 찍어주는 기분이야. 퀴즈를 내기 위해 설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설명을 했고 선거관리 넘어가고 마지막 10장은 헌법 개정이고 마지막 붙이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헌법 전문이요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 뽑은 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문과시면 공부하고 싶으시면 한번 뽑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하기 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는 게 이제 내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거든. 자, 김연아가 헌법재판소 홍보대사로 이게 했던 거 사진 자료를 뽑았고요. 그리고 내가 권해주려는 영화 불어준 화살, 막 암 걸릴 것 같은 영화 있어요. 이 남자의 분노에 주목하라. 실제 석궁 테러 사건이 있었고 이 테러 사건 겪은 그 부장판사 아직도 대법관 아직도 아마 현역에 있을 거예요.
요거는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고 안 보신 분들 책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화고요. 내용이 뭐냐면 되게 공부 잘하는 막 서울대 나오고 뭐 막 미시간대 나온 수학자인데 이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했다고 막 수학자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퇴출돼 버린 거야. 교수에서 이 성균관대 교수인데 그래서 이것이 억울하다고 계속 재판을 요청을 했는데 계속 재판이 그냥 무시하는 거야. 무시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재판이야 이러면서 석궁을 들고 왔는데 위협을 했는데 1.5m면 정말 좀 가까운 데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부장판사 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쐈으면 석궁이 여러분 1.5m에서 쐈으면 몸에 박혀요. 근데 몸에 2cm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었다라는 거. 아무튼 그런 아무튼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거는 영화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고요. 사실 이 얘기도 더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정치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번 헌법이 언급됐기 때문에 기사를 퍼왔어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면서 1조 1항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국민에게 새누리당이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거취 문제를 들어서 혼란으로 큰 실망 드린 것에서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 이번에 한판 붙었잖아요. 그죠? 유승민과 박근혜 대통령, 유승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싸움이 뭐 언젠간 일어났겠지만 저는 이제 메르스 사건, 메르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막 불안해할 때 둘이 싸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메르스랑 싸워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덜 싸웠으면 어떨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의 위계질서는 아까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조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헌법에 위계질서가 있다라는 거. 헌법은 최고법,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 대통령의 공포,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부령 이런 게 있고 조례는 지방자치법규, 규칙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하기 전에 잠깐 제 방송국도 잠깐 볼게요. 방송국에 글 쓰신 분들한테 선물 드리기로 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냐면 방송 사전 이벤트로 2008년 이후 재현절이 무휴공휴일이라고 해서 공휴일에서 폐지됐어요. 근데 한글날은 다시 복원됐잖아요. 그래서 재현절을 공휴일 폐지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 많은 분들이 의견을 써주셨는데 되게 잘 쓰신 분만 몇 개 읽어드릴게요. 찬성합니다. 일단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죠. 재헌절이 다른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현상에서 독립과도 연결되는 의미인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독립과 함께 연계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공휴일로 다시 제정하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뭐 다생이야. 찬성합니다. 다른 공휴일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쉬는 날이라고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재헌절 좀 안타까운 게요. 나 국기 개양 설명을 안 했다. 하나 빼먹은 게 있다. 국기를 너무 개양을 안 해. 근데 나도 집에 태극기가 없기 때문에 나도 개양을 안 했어. 그래서 나 할 말은 없는데 제가 국기 어디서 파나요? 인터넷으로 살 수 있나요? 제가 태극기 사서 광복절에는 아파트에 꼭 걸겠습니다. 보시면 국기기양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국기기양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뭘까요? 이것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5대 국경일. 5대 국경일. 택시에 많이 달고 다녔나요? 태극기 어디서 구매 가능한지 저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인터넷으로 못 사는 게 없으니까 아마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하지 않을까. 자, 5대 국경일은 맞아 3.1절, 그리고 현충일,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한글날은 아니구나. 아니야 틀렸네 저분. 한글날인데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인데 저분 뭘 쓴 거지? 현충일을 넣으셨구나. 현충일 아니에요.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에요. 5대 국경일이. 아이고 나도 낚일 뻔했네. 예, 한글날입니다.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근데 한글날이 다시 휴일이 됐기 때문에 재헌절도 뭐 하루 정도 더 쉬는 게 그렇게 꼭 굳이 이렇게 노동시간 그게 그렇게 관련이 있나? 너무 오너들의 생각 아닌가? 꼭 굳이 그날 하루 쉰다고 해서 뭐 능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미적인 부분에서 재헌절도 쉬었으면 해요.
아, 태극기는 구청에 파는군요. 동사무소 이런 데서 1,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우리 광복절에는 꼭 태극기 사서 집에 태극기가 없다면 광복절에는 정말 다른 날도 아니고 다 광복절에는 꼭 국기 개양을 하도록. 그래서 제가 광복절에 국기 개양 인증 이벤트 할 거예요. 국기 개양 인증하면 큐큐 바로 주는 거 그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태극기 사오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광복절이나 제헌절이나 오늘 경축일이죠. 좋은 날이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답니다. 하지만 현충일이나 국가장이 있을 경우에는 좀 현충일은 좀 우울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걸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묵례 이렇게 막 묵념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은 이렇게 그 태극기의 크기만큼 한 칸 내려서 너무 밑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의 딱 크기만큼 한 칸 내려서 이렇게 조기라고 하죠. 조의를 표하는 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벌써 11시가 넘었으니까 폭풍 퀴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